자, 15번 푸셨나요? 쉬는 시간에? 자, 이 그래프 보신 거는 기억나시죠? 자, 수업 방해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중재 프로그램이에요.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중다 기초선 설계가 사용되었다 되어 있고요. 기초선이 안정된 경향을 보이자 중재를 실시하였다 했는데, 일단은 1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이거는 반전 설계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AB 설계, 반전 설계 이렇게 불렀죠. 수업 방해 행동이 빈도가 이제 이쪽 많을수록 빈도가 많은 거고, 이제 회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수업 방해를 이만큼 하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는 정도의 기초선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재하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중재 효과인가 하고서는 다시 한번 중재를 또 멈추면 또 이렇게 막 올라가고, 또 중재하면 이렇게 내려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기 보면요. 기초선이 안정된 경향을 보이자 중재를 실시했다. 2번. 맞죠? 그리고 수업 방해 행동과 중재 프로그램 간의 기능적 관계가 입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기초선 A2의 자료가 기초선 A1 자료의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반전하였다. 맞죠? 그리고 중재 구간에서는 표적 행동의 발생 빈도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를 실시하였다. 다 맞는 내용이죠. 1번만 다르죠. 중다 기초선 설계가 사용되었다. 이것만 잘못된 내용이고요. 반전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중다 기초선 설계가 뭐였더라 생각하실 테니까. 네. 자, 지금 반전 설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걸로도 기억하실 것 같고, 자, 중다 기초선 설계 또는 다중 기저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반전 설계는 치료가 중단되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아동이 실험 대상처럼. 그래서 이 설계, 다중 기저선 설계는 치료를 중단하는 대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관찰하지만 그중 하나의 문제 행동만 치료에 적용해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치료하면서 효과를, 그 표적을 더해가면서 치료 효과를 관찰했던 거. 그래서 지각하고 태도 불량하고 자는 아이들이 있었으면은 일단은 자는 것부터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중재하고 그게 끝나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이 중다 기초선 또는 다중 기저선 이렇게 불렀던 설계입니다. 생각나세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학습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장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학습장애로 진단한다. 아니죠. 잘못된 내용이고, 학습 장애들은 인지 전략이나 초인지 전략의 결함, 어렵겠죠, 당연히. 초인지 전략 같은 거에 특별히 어려움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된 실패 경험을 통한 심리적 좌절로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거, 우울장애 같은 거 하면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리을. 자, 다음은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성우에 대해서 나눈 대화입니다. 상담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학습장애 선별 및 진단에 대한 접근 방법이 뭔지 쓰고, 대화에서 나타나는 학습장애 선별 및 진단 절차를 2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인데
이렇게 냈어요. 사실 지금은 이거 방법 많이 안 쓰는데, 저희 반에 성우란 아이가 있는데 아이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성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소에도 이해도 빠르고 성실한 아이인데 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성우의 성적은 어떤지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성취도 평가 결과 내일 온다고 했어요. 지난 3월에 1학년 학생 전체 대상으로 했던 지능검사에서 지능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뭐 높거나 낮은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능 결과와 성취도 결과를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다문화 학생은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아이예요.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고 다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온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도 성우는 위험군 명단에 들어가 있고 뭐가 문제일까요? 하면서 학습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해 보고 성우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애 가능성이 확인되면 부모님께도 의논 드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성적,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와 지능 간의 그 불일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학생은 아니지요 하는 거는요, 배제 요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거 선생님들 그 자료 잠깐 보시면 자, 지적인 잠재 능력에서 기대되는 학업 성취 수준과 실제 성취 수준 간의 차이로 학습장애 선별 진단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던 능력 성취 불일치 접근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장애 선별 진단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적 잠재 능력과 학업 성취 수준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서 잠정적 판별 후 최종 판결을 위한 추가 검사 배제 요인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문화 가정은 아닌지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조기 선별과 조기 중재를 강조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추가로 넣어드린 건데 이건 뭐냐면요. 중재 반응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다 이쪽으로 쓸게요. 여기에서는 일단 얘가 학습 장애만큼 이렇게 얘가 성취도가 낮을 때까지 개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좀 그런 차이가 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 개입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재 반응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조기에 선별하고 조기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야 학습 장애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불일치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한 학습 장애 진단 모델입니다.
학원 문제를 가진 학생을 땡땡땡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조기에 선별하여 그 다음에 조기에 중재하는, 이 모델을 쓰시게 되면은 조기 선별, 조기 중재 이런 것들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재에 대한 학생 반응에 따라서 학습 장애 적격성을 결정한다. 자, 3단계 모델 해가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을 제가 적어놨는데 1단계는 일반 교육이 되어 있고요. 2단계 교육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으로 선별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 교수. 일단 위험군일 때, 그러니까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여러 가지 그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사가 점점 강도 높은 것들을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중재를 하고 하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뭐가 있는지 결정해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가면 학습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개별화 중재 특수교육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학습 장애 대상으로 하는 게 3단계고 이때 이제 특수교육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2단계가 되겠죠. 위험군 학생을 미리 선별을 해서 실시하는 지원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 같은 거 구분해 놓으세요. 이거 지워도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영수에게 진단된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말에 의하면 영수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나 고양이를 괴롭히는 일이 잦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짝꿍을 연필로 찔러서 친구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이후에도 거짓말, 가출, 흡연, 약물 낙용, 남용, 절도, 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돼요. 나쁜 건 다 했네 이놈 새끼. 부모가 자주 학교에 불려갔고 영수는 담임교사로부터 학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수는 무단결석을 자주 하고 무리지어 다니며 반복적으로 친구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죄책감과 후회가 없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뭘까요? 품행장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기에 고르겠습니다. 옳은 것은 인지행동치료가 증상 감소에 효과적이다. 네. 이거 오늘은 우리 진단 기준만 하고 뭐 원인이나 또 치료 개입 방법 이런 거 안 해서 다 생각 안 나시죠? 이런 부분들은. 그쵸? 괜찮아요. 그런 거는 사실 그래도 진단 기준이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간 다음에 그걸 알고 원인이랑 이제 개입 방법 같은 거, 유병률 이런 거 보면서 보면 더 점점 잘 들어오실 거니까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반된 질환에 따라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18살 이후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요건 오늘 했죠? 네, 맞죠. 요거는 진단 기준 C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인 행동 양상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진단된다. 이거는 그쵸. 적대적 반항장애.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중대학 규칙 위반 항목 다 들어가 있네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지난 6개월간 지속되며 최소한 항목은 지난 3개월 동안 나타난다. 뭔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이렇게 막 숫자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면 그쵸, 나쁘죠. 3개 이상 지난 12개월간 지속되며 최소한 한 항목은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 우리 개월수도 지난번에 제가 할 때 빈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진단 기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압축해서 봤었죠.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절한 사회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15가지의 항목이 쭉 있어요.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중 적어도 3개 이상에 해당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1개 이상의 수준에 해당한다. 되셨죠? 아까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동격성 있어요. 이런 것들 사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거 많으니까 보시고,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신체적인 싸움 걸고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 사용하고 막 의자 던지고 이런 것들 있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고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하는 것들이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그 다음에 재산 파괴.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불을 지름. 아까 제가 병적 방화랑 구분해서 설명드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불 지르는 게 있는데 병적 방화는 그냥 불 지르는 게 좋은 거였죠. 그쵸? 그런 충동. 근데 여기서는 파괴, 재산 파괴. 목적이 이거예요. 재산 파괴하려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이 사람의 집을 뭐 이렇게 파괴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 다른 사람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함. 방화로 파괴하는데 방화로 인한 건 재배. 왜냐면 여기 해당되니까. 왜냐면은 이거 가짓수가 불 질렀네 여기도 이러면은 아까 그 3가지 기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화로 인한 건 재배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 또는 절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집, 건물 또는 자동차를 망가뜨림, 어떤 물건을 얻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리고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치거나 이런 것들이 사기 또는 절도인데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뭐 이렇게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그러는 건데 이게 사기 또는 절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단적인 특징, DSM-5에서 진단적인 특징 같은 거 설명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닥 많지 않으나 앞에서 재산 파괴에 다른 사람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거에 자동차 유리 부수거나 그런 것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거, 재산 파괴를 하는 거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이고. 사기 또는 절도에 들어가는 거는 망가뜨린 거, 자동차 망가뜨리고 집 망가뜨린 거 물건 훔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기출문제 할 거에도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심각한 규칙 위반. 부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우리 그때 숫자 많이 했는데 몇 살부터 밤늦게까지 자주 들어오지 않은 13세죠. 그쵸? 13세인데 제가 그전에는요 빈칸 할 때 13세 이렇게만 했었어요. 빈칸 여기 숫자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도 했어요. 13세 이전. 요거 왜 그랬나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런 걸로 또 장난을 해놓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3세 이전. 13세 이전부터 부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꾸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거나 부모랑 같이 사는 동안에도 적어도 2번 이상 가출 또는 장기간 가출을 의뢰하거나 또 요때 13세 이전에 무단결석을 자주 하거나 그래서 심각한 규칙 위반에서 나이 이런 것들 나올 때는 13세 그 다음에 18세 이상의 경우 요거
아까도 강조해 드렸고, 그 다음 여기 있죠. 그 다음 여기서는 나이 기준이 10살이죠. 10살 이전에 품행장애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증상이 보였어요. 그러면 아동기 발병형, 10살 이전에는 장애가 없었으면 청소년기 발병형. 그래서 이것도 심각도, 경도, 중등도, 고도 있는데 충족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수가 적거나 좀 가벼운 해인 경우 무단결석이 가벼운 해네요. 거짓말, 그리고 어떤 가벼운 규칙 위반, 이런 것들은 경도. 그리고 고도는 좀 심각한 거, 문제 종류가 많거나 심각하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들, 우리 뉴스에 나오는 학교 폭력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도에 들어가는 거고, 되게 쉽죠. 경도와 고도 사이, 그럴 때 중등도. 여기서도 그렇게 하죠. 경도와 고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중등도라고 들어가 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신장애 및 진단 통계 DSM-4에서 품행장애 진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한다. 맞죠? 행동장애가 사회, 학업, 직업에 중대한 지장 초래한다. 맞고요. 잦은 무단해바, 결석 등 중대한 규칙 위반은 13세 이후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런 식으로 말장난을 얄밉게, 그쵸? 이후 아니고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8살이 넘으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맞아야 품행장애가 된다. 이런 말장난을 이렇게 그쵸? 진단 기준에 맞으면 품행장애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사기 또는 절도가 12개월간 있으면서 이 중 최소한 한 항목이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나면 진단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4번입니다. 아이고. 자, 다음은 중학교 3학년 16살 민철을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이고. 자, 민철에게 해당하는 진단명을 쓰고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문제 행동 3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진단명, 우리가 지금 계속했던 너무 잘 아는 품행장애예요. 그러면 이제 진단 기준을 3가지, 여기에 충족하는 문제행동 3가지를 써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체크할게요. 같이 읽으면서. 자, 가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처음 나간 건 1개월 전이고, 이 녀석도 혼나야 되는 애여가지고 이런 거 읽으면 막 화가 나서. 지난주에도 한번 나갔어요. 집에 있는 것도 싫고 부모님도 보기 싫고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나가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었죠. 친구들의 돈을 뺏었다고 하던데 언제쯤 처음 그랬는지 기억해 보겠어요? 그러기 시작한 건 1년 좀 넘었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들 돈을 빼앗아서 제 용돈으로 썼어요. 수업 시간에 교실에 더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 수업이 너무 길고 지루하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있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앉아서 이것저것 딴짓도 해보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물함에 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친구들을 때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그랬나요? 중1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애가 있으면 두고 보다가 한 번씩 손봐준 거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몸 좀 푼 거죠. 지난주에 경찰서에서는 무슨 일로 갔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골목에 있는 자동차 문을 부쉈거든요. 이번에 재수없게 들키는 바람에 이전 사건들도 다 드러났어요. 이전이라면 작년 내 생일 다음 날인가 여하튼 1년 반 전부터 자동차를 부순 건 10번 정도의 사건들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행동 3가지 찾으셨어요? 일단 크게 봤을 때 중대한 규칙 위반, 그쵸? 가출, 한 달 전에도 갔고 지난주에도 가고,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친구들 1년 넘게 돈 뺐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 때리고, 그 다음에 재산 파괴, 골목에 있는 자동차 문을 부쉈죠. 그래서 선생님들 자료에 있는 거 쓰실 때는 중대한 규칙 위반,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재산 파괴. 다음 문제 21번. 영수의 증상을 DSM-4에서 진단합니다. 영수는 공부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고요. 학습에 필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또 선생님께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교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고 친구들의 놀이와 공부를 방해하고 간섭합니다. 영수에게 이런 증상들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5살 전후였고 그 후 영수는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학업적 기능상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적합한 진단명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오래된 문제라 쉽게 나왔어요. 자, 가나다는 장애의 주요 증상들인데 증상을 대표하는 용어를 쓰래요. 가는 뭘까요? 그쵸, 주의력 결핍, 뭐 부주의 또는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나는 과잉 행동, 다는 그렇죠, 충동성. 엄청 쉽죠. 이거 선생님들 그 자료에 진단 기준 넣어드렸는데 되게 길죠.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부주의에 해당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봐놓으시고, 왜냐면 아까처럼 앞에 품행장애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서 써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민석이에요. 자, 상담 접근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석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자리를 이탈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단어나 단어의 일부분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체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항상 들떠 있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답합니다. 급식 시간에도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도 다른 학생에게 참견하길 좋아하고 말도 많아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교사가 주의를 주어도 이런 행동은 반복되고, 이런 행동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된 거고 가정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는 민석의 교육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 일단 뭔지 아시죠? ADHD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억, 민석의 자기 통제력을 증진하기 위해 언어적 중재 전략을 사용한다. 이것도 괜찮은 접근이죠.
자기 통제력 같은 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민석의 장애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예,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병행하는 게 좋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의사소통 기법, 보상과 처벌, 그리고 감정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 또 좋죠. 민석의 학습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문제 해결 기술 또래 관계 개선 동기와 자기조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지금 여기서는 학습 문제를 해결할 거는 아니고 어떤 집중 같은 ADHD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들에 더 접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은 2차적이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자,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심교사가 담비에 대하여 담비 어머니와 면담한 추고록의 일부입니다. 담비의 진단명을 쓰고 진단명에 따른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비의 교실 내 자리 배치 그리고 숙제를 명료하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심교사가 담비의 담임교사에게 제안할 내용을 각각 2가지씩 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일단 써야 될 거 진단명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리 배치. 그 다음에 숙제 명료하게 부과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각각 2가지씩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메모해 놓으신 다음에 자, 최근에 담비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집에서 숙제하라고 계속 야단을 쳐도 숙제를 끝내지 못해요. 학교에선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뵈었어요.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잘 오셨어요. 담비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활동을 제대로 끝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런가요? 담비가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너무 답답해서 얼마 전에 담비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는데 지능은 정상이라고 해서 한시름 놓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처방해준 리탈린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담비가 학교 수업만큼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세요. 정말 걱정이시겠어요. 수업에 잘 참여하고 숙제를 잘 끝낼 수 있도록 담비의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도움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진단명 ADHD죠. 자, 그 다음에 교실 내에 자리 배치. 일단은 ADHD 그리고 금방 산만해지고 이런 친구들은 창가나 문에서 떨어진 곳으로 산만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교사와 눈을 마주치고 뭐하기 적합한 자리? 집중하기 적합한 자리. 그리고 모범적인 학생이랑 같이 모범생과 짝지어줘서 그 행동을 모델링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글씨를 이렇게 썼네요.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숙제를 명료하게 부여하는 방법도 2가지 써야 돼요.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뭔가를 숙제뿐만 아니라 뭔가 지시할 때 그렇죠. 짧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지시하기. 그 다음에 복잡한 숙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세분화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의 증상을 보이는 아동에게 적합한 진단명을 쓰시오. 제한적, 반복적, 판에 박힌 행동을 보인다. 비현실적인 의식과 물체의 작은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 말하는 능력 부족하고 발달이 늦고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다. 또래와 관계 형성 못하고 자기 관심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한다. 약간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옛날 자폐성 장애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는 자폐성 장애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 같이 보시면 우리가 써야 하는 건 이거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우리 아까 오늘 했었죠.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을 쓸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이런 장애가 뭘까요? 이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이렇게 선생님 대답하셨다면 이제 요런 정도 이렇게 하나씩 우리 조금씩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진짜 오늘 특강할 때도 보면은 우리 공개 특강이라 다른 데서도 오시는 분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는 하셨겠지만 다 알고 있는 표정들이고 대답도 잘하시는데 대답을 잘하는 분은 잘하니까는 이분들 이렇게 잘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몇 년 준비하셔서 그래 그런 거 알고 있어 좀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냥 이런 표정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래서 가끔 몇몇 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놓으시고 오셨구나 이런 분들이 좀 보이는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니까 재수강생인데 인강으로 해놓고 밀려놓으신 분들 이렇게 또 특강만 오시고 또 이렇게 특강만 들으시고 또 가시고 또 인강 안 들었다고 하시고 그런데 선생님들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 잘 해보자고요. 이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적어드린 키워드들은요. 선생님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아셨죠? 네.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선생님도 혹시 지루하시거나 졸리시면요. 조그맣게 막 같이 읽거나 같이 말하거나 그냥 쫑알쫑알 외우시면서 막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상하게 안 볼게요. 네.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 그리고 정상적인 대화의 실패, 어떤 흥미, 감정 공유가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결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맞춤 같은 것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눈맞춤 같은 게 두드러지는 특징이어서 그걸로 처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눈맞춤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발전이나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 어렵고 별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 여기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
자,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그리고 동일성에 대한 고집 같은 것들, 그리고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 그리고 감각 정보에 있어서 과잉 반응, 과소 반응,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반드시 발달 시기 언제죠? 초기 발달. 그렇죠. 초기 발달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제가 강조하지는 않고 있지만 선생님들 지금 문제에서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직업적으로 손상을 초래한다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기출에도 나오고 있죠. 진단 기준에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렇게 객관식일 때도 지문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 사례에서 진단 기준을 하나씩 찾으셔야 될 때 이런 주요한 증상들 뿐만 아니라 여기 D나 E 이런 것들도 기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거기서 찾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얘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저하게 뭔가 크게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그런데 지적 장애는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례에서 주어지니까 그런 것도 다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볼게요. 정신장애 DSM에서 기하가 진단된 장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기하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이다. 기하는 모둠 활동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싫어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있기를 좋아하였다. 기하는 또박또박 단어를 끊어서 발음하는 등 독특한 말투로 말을 하였고 자신이 읽은 책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와서 말을 하곤 하였는데 맥락에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기하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우주기술자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때로 기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시계를 자주 힐끔힐끔 보면서 급히 다른 데로 가봐야 할 일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흥분하거나 긴장될 때 의자를 앞으로 강하게 흔들거나 얼굴 앞으로 손가락을 흔들기도 하였다. 기하가 좋아하는 영어 성적은 괜찮은 편이지만 수학과 과학 성적은 저조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문제.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매너리즘이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죠. 특정 비기능적인 일과나 의식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기도 하죠. 대화나 주제를 공유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고요. 언어 발달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지체를 보이지만 인지 발달에서는 언어 발달은 유의한 지체를 보이지 않지만 인지 발달에서는 유의한 지체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은 지체가 있고 인지 발달은 유의한 지체가 제가 왜 이러죠? 좀 거꾸로 말하고 있죠. 여튼 틀린 내용. 네, 우리 보면요. 진단 기준을 제가 여기 멈춰놓은 게 선생님들 그 기준에서 맨 밑에 가시면 그러니까 부수적인 설명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오는데 지적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동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같이 있거나 없거나 이러진 않고 동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적 기능, 언어 기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여튼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상대방의 비언어적 단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쉬었다가 할게요. 네.